다음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이 이번 주에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하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여자한테 싫은 소리 들은 건 처음이다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가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뇌물 공여가 됐고요. 그 뇌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단순 그 수뢰고, 그리고 그 두 재단과 뭐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제3자 뇌물죄가 됐거든요.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의 독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 2014년 9월의 독대는 그냥 짧게 5분 정도 만났을 때는 삼성에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라는 정도의 부탁이었고, 2차 독대가 2015년 7월 25일 날 있었는데, 이때 레이저를 받았다는 거예요. 레이저 눈빛을 받고, 그리고 독일로 얼른 가서 최순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코어스포츠랑. 그리고 3차 독대가 2016년 2월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JTBC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얘기인데, 그럼 2차 독대와 3차 독대일 때, 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를 부탁을 했느냐가 지금 관건인 거거든요.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2차 독대 때는 승마협회 맡아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화를 내가지고 아무 얘기도 뭐 할 수가 없었고, 3차 독대 때는 외삼촌인 홍석현 회장의 JTBC를 가지고 너무 화를 내서 자기가 뭘 부탁할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진술을 한 겁니다. 야단만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죠. 일단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재용 만나서 청탁을 주고받았느냐가 이번에 핵심인데,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 이재용은 그런 청탁을 오가지는 않고 자기는 질책만 당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야단맞은 거 외에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고, 특히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죠. 특히 이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었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을 여자분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이 너무 생소한 거죠, 저희들이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야단을 맞은 적이 없나, 평생?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장안의 화제가 된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아니, 와이프한테도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나?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서, 굉장히 부럽다. 이런 생각조차 이제 하게 하는데, 저희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강요받았다. 이게 뭐 뇌물,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강요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강요받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으로 지금 이걸 지금 몰아가려다가 보니 이 얘기까지 지금 하게 된 건데, 정작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피고인의 어떤 재판의 전략상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삼성은 토지 일관 나는 강요를 받았고, 그것이 최순실일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박근혜일 때도 있고, 이제 중간에 전략을 약간 타겟을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순실로 바꾸는 좀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삼성은 어쩔 수 없는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요, 아까 이제 그 말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연장선에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지는 계약을 했다라고 초지일관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데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뇌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강요했어라고 하면 됩니다. 뇌물이 성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게 아닌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요나 협박죄가 또 성립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부인을 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으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내내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지요. 또 삼성의 임원들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회장을 적극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레 구형이 있고 아마 이달 넷째 주쯤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참 어렵겠습니다만 이수희 변호사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특검에서는 어떻게든 뇌물죄의 유죄를 받고 싶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강요죄의 그 피해자가 되면 풀러 나오는 거고, 하지만 강요죄의 피해자도 뇌물 공여가 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재판에서 판단하면 이제 뇌물죄로 그 유죄가 될 텐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3차 독대에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하는 봉투를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직접 전달을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장충기 미 전 차장에게 넘겨줬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 다른 객관적인 그런 뭐 이재용 부회장의 차량 그 출고, 차량의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 오전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에서는 좀 당황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뇌물죄의 특징이 검찰 측에 기소하는 측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좀 특검에서 좀 무리한 면이 있긴 했는데 뭐 선고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5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위증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 위증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실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성립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그가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횡령죄입니다. 이 죽어간 뇌물 이 돈이 삼성전자의 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로 인정되는 순간 횡령죄가 거의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횡령죄가 훨씬 더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부분 뇌물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당에 다시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원외위원장 109명이 출마를 권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이상동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외위원장 109명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했다는데 사실 109명의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109명의 명단이 허술하면은 또 다른 여론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 조작이다. 사실 같은 동료 의원이죠. 이상동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의 만류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제대로 정치인이 됐다고 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번 대통령 선거를 겪고 나면 그야말로 내공이 강해지면서 강력한 권력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하고 후하고 인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될 뻔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다. 그러면서 훨씬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한 번 더 하면 진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강력한 권력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내가 텀을 놔버리면은 이제 영영 멀어질 수가 있다. 당장 눈앞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여론의 포화를 맞고 당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국민의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지방선거 때 내 기반을 확실하게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분명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권력 의지가 발동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내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한다. 그런데 이제 출마를 반대한 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쪼개지지 않겠느냐, 뭐 일부가 탈당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또 뭐 아니다라고 또 해명도 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탈당은 당장은 이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0일,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아마 굉장히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역시 뭐 일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각계 약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비안계, 그러니까 안철수 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는 어쩌면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떨어뜨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과의 대화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